외할머니는 명품 가방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대형마트 샴푸 세트라니. 손주의 순진한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날 아침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건넨 선물 봉투를 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설 선물 준비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가 건넨 것은 대형마트 세일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바디워시 세트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는데 손주 민수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찔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주는 거 맞아. 외할머니한테는 명품 가방 선물했잖아.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돈에게는 명품 가방, 저에게는 샴푸 세트. 그저 물건의 가격 차이가 아니라 제 존재 가치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민이의 대화는 제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사돈어른들이 이번에 한 달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 가신대요. 영민이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며느리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가끔은 여유를 가지셔야지요.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의 집 대출금을 갚아주고 손주들 교육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은 사치였습니다. 그저 웃으며 난 괜찮아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저희가 괌 여행 갈 때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이제 제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돈은 크루즈 여행, 아들 내외는 해외여행, 그리고 저는 무료 육아 도우미. 40년 넘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68세에 깨달은 가슴 아픈 진실. 명절에 사돈은 크루즈 여행을 가고 나는 샴푸 세트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68세 안동 출신 윤순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배우는 교훈은 더 가혹해지나 봅니다. 40년 넘게 아들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면 결국 내 존재마저 지워진다는 것을요. 지난 설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영민이네 가족이 명절을 맞아 시댁인 저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항상 그렇듯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는 제 낡은 한복과 소박한 차림새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 민수와 은지는 늘 그렇듯 저보다 외할머니 얘기를 더 많이 했고요. 어머니, 설 선물 준비했어요. 혜진이가 웃으며 건넨 것은 대형마트 세트 상품인 샴푸와 바디워시였습니다. 물론 감사히 받았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민수가 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주는 거 맞아. 외할머니한테는 명품 가방 선물했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황급히 민수의 입을 막고 웃으며 아이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명품 가방과 샴푸 세트의 차이가 단순한 물건의 가격 차이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영민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돈어른들이 이번에 크루즈 여행 가신대요. 한 달 일정으로요. 그 말을 하며 영민이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은 평범한 공무원 출신인데 어떻게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가끔은 여유를 가지셔야지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의 신혼집 대출금을 상당 부분 갚아주고 손주들 교육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은 사치였습니다. 난 괜찮아. 손주들 보는 게 더 좋지. 제 대답에 혜진이는 그럼 다음 달에 저희가 괌 여행 갈 때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돈은 크루즈 여행, 아들 내외는 해외여행, 그리고 저는 육아 도우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민이와 혜진이는 떠났고 손주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핸드폰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니 혜진이가 SNS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이. 최신 글에는 시댁과 처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사돈댁 거실과 저희 집 거실 사진이 대조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차원이 다르네. 시댁은 너무 올드해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내외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몇 채 있으시잖아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에 저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관리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고 미리 상속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영민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진이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미리 증여해 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대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넘겼습니다. 그러자 혜진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아들 내외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혜진이는 갑자기 친절해져서 주말마다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나이 드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니 재산은 어차피 영민이 것 될 텐데 미리 정리해두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점점 재산 이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민이도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이가 다 알아볼게요라며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중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너 조심해. 내 친구 김영숙이네도 비슷한 일 있었어. 아들 며느리가 재산 다 넘기라고 해서 다 넘겼더니 이제는 양로원에 처박혀 있대. 정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민이는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무심코 혜진이의 SNS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과의 호화로운 식사 자리, 명품 샵 방문 인증샷,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곧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라는 글까지 보였습니다. 새 집이라니요? 아들 내외는 제게 집을 옮길 계획이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너희 이사한다면서?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영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머니 놀라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통화 후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손주들을 데리러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혜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고 9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가 급하게 나와 서류를 치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차 한잔 하세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월급으로는 9억짜리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집을 계약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최근 혜진이의 부모님이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혜진이네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갑자기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도 수상했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들었던 영민이와 혜진이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있던 제 방 근처에서 둘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까?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만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따라주실 거야.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또 한 번은 혜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재산만 해결되면 우리도 그 아파트로 갈 수 있어. 사돈 어른들도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과 제가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그리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돈네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 좀 줄래? 그렇게 저는 40년간 일군 제 인생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인간 윤순자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특별히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려고요. 전과 달리 혜진이의 과한 친절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오너라.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영민이와 혜진이, 그리고 의외로 손주들 없이 둘만 왔습니다. 테이블에 갈비찜과 각종 반찬을 차려놓으며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이들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어머니랑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식사가 시작되자 영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요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실제로 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었죠. 난 멀쩡한데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기억 못 하시는 일이 있으셨잖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저희가 걱정했어요. 기억 못하는 일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 내외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눈치챘습니다. 제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재산 관리 능력을 의심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미리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만약의 경우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혜진이의 말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난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식사 후 아들 내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놀랍게도 아들 내외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라니 제 생일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니까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영민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 관광 상품권 준비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과 함께 제주도 다녀오세요. 상품권을 살펴보니 5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여행 선물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진위를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고맙다만 난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여행은 좀 힘들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걱정하는 척하는 혜진이의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그들의 행동과 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였죠. 증거를 모으라고 하셨거든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영민이가 혼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혜진이가 계속 어머니 재산을 넘겨받으라고 저를 압박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점점 그의 고백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달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민아, 괜찮다. 엄마가 다 이해한다. 영민이는 계속해서 혜진이와 사돈댁이 계획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재산을 이전받아 새 집을 사고 혜진이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계획이었다고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용서했고 다시 한번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 정희가 카페에서 우연히 영민이와 혜진이를 봤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이 며느리랑 웃으면서 어머니가 또 넘어가셨대. 이번엔 성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 조심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물 연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말 혜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법적 서류들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알아보니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대요. 미리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대요. 저는 관심 있는 척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혜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설득된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영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혜진이한테 들었어요. 드디어 저희 말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일 제가 변호사님 모시고 갈게요. 그래, 너희가 맞는 것 같구나. 엄마가 너무 고집 부렸나 보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영민이와 혜진이 그리고 낯선 변호사가 함께 왔습니다. 제 앞에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상가 두 채와 아파트를 자녀분께 증여하시면 저는 모든 설명을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순순히 따르자 영민이와 혜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증여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구나.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재산을 다 너희에게 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정말? 그럼 내가 늙어서 병들면 어떡하니? 요양원에 보내진 않겠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혜진이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이도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서류에 서명하기로 약속하고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상가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민이가 약속대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왜 안 왔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사실은 제가 순순히 서명할 줄 알고 혜진이는 벌써 새집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민이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영민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이제 와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생각이 바뀌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란다. 영민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 그럼 혜진이는 왜 시어머니 재산만 해결되면 우리가 원하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라고 친구한테 말했을까? 영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너는 왜 카페에서 어머니가 또 넘어가셨대라고 말했니? 정희가 우연히 들었단다. 영민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치매 같은 거 없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영민이는 그날 아무 서명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영민이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독 붉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영민이에게 말했어.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됐어? 괜찮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아.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강해져서 다행이야. 내가 말했잖아. 자식 때문에, 특히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많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과 싸워야 한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내 모든 걸 영민이에게 주고 싶었는데. 알아, 순자야. 하지만 내가 지금 무너지면 그들은 너를 더 이용할 거야. 강해져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날들, 영민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 영민이의 결혼식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까지.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외로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영민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이 바뀌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더 생각해보니 아직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더구나. 혜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집을 계약했어요. 오늘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집? 무슨 집? 강남에 있는 아파트요. 9억짜리인데 계약금은 낸 상태예요. 그제서야 제가 본 계약서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재산을 이용해 고급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혜진아. 하지만 난 그런 큰 돈을 줄 수 없어. 혜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친절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7년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아시잖아요. 명절마다 시댁 행사 다 챙기고 손주들 보여드리고. 그래, 고마웠다. 하지만 그건 내 의무이기도 했지. 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무요? 저는 의무감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그 말이 거짓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는 말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희 사돈어른들이 우리 집 계약금 일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꼭 중도금을 내야 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혜진아, 나도 미안하지만 그건 너희 문제야. 내 돈으로 그런 비싼 집을 사는 건 내 뜻이 아니란다. 혜진이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그 돈 다 영민이 것 될 텐데 지금 도와주시면 어떤가요? 어머니도 같이 사실 수 있잖아요. 함께 산다고. 그런 계획은 들은 적 없는데. 혜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분명 저를 함께 살게 할 계획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 물론이죠, 어머니.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거짓말이 너무 뻔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만하자.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고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혜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뒤돌아보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영민이도 저를 선택할 거예요. 문이 쾅 닫힌 후 집안은 다시 정막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급해요. 영민아, 난 이미 결정했다. 그 돈으로 그런 집을 살 생각 없어.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중도금을 마련하겠어요? 계약금도 사돈 어른이 도와주셨는데. 그제서야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돈이 계약금을 지원했고 제 재산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영민아, 그건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었어. 왜 나와 상의도 없이 그런 계약을 했니?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동의하실 줄 알았어요. 항상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구나, 영민아. 이번엔 도울 수 없어. 전화가 끊긴 후 예상대로 문자 폭탄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계약금 다 날리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메시지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어머니께서 어머니께 실망하셨대요. 이렇게 자식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예금 통장 몇 개를 해지하고 일부는 새로운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김 실장님, 상가 매각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윤 여사님. 매수자분이 계약금 준비 다 하셨습니다. 내일 계약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영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은행이랑 좀 다녀왔어. 무슨 일 보셨어요? 내일이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영민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이번에 정말 어려워요. 집 계약금 날리면 파산이에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영민아, 일어나라. 그런 식으로 나를 설득할 수는 없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가 자꾸 저를 압박해서. 사돈 어른들도 계속 이야기하시고. 영민아, 너는 이제 가장이잖니. 왜 그렇게 쉽게 휘둘리니? 영민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혜진이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그 순간 제 아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보호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며 키운 결과였을까요? 영민아, 이제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난 더 이상 너희 뒤치다꺼리 해줄 수 없어. 영민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에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는 저희를 버리시는 건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의 그릇된 행동까지 지지할 수는 없구나. 영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 혜진이 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집 문제로 영민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약금 일부를 도와줬거든요. 어머님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재산이 다 영민이 것이 될 텐데 지금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도 혜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돈 어머님, 제 재산 관리는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사돈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었군요. 하지만 이미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윤 여사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서류 절차만 남았네요.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공원에 잠시 들러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지 젊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통화해요. 무시하고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픈 걸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영민이가 어떻게 됐다고? 어머니,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영민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어느 병원? 삼성병원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자. 지금 가고 있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영민이가 정말 아픈 것은 아닐까? 내 결정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병원에 도착해 안내데스크에서 입원 환자를 문의했지만 영민이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병원에 왔는데 영민이가 입원했다는 기록이 없다는구나. 아,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외래 진료만 받고 있어요. 지금 3층 내과에 있어요. 3층으로 올라가자 대기실에 혜진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민이는 어디 있니? 어머니, 사실은 영민이가 오늘 회사에 갔어요. 어제는 정말 아팠는데 오늘은 좀 나아져서.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아,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절박해요. 내일이 중도금 납부일인데 돈이 없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난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이다. 더 이상 이런 거짓말로 나를 조종하려 하지 마라.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사돈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사돈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직접 찾아온 이유는 아이들 문제 때문입니다. 영민이와 혜진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돈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계약금 일부를 지원했는데 중도금을 못 내면 모두 날리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제가 이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비싼 집을 사는데 동의한 적이 없고 돕지 않겠다고요. 사돈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재산이 결국 영민이 것 될 텐데 지금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는 평생 혜진이한테 모든 걸 주고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혜진이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요? 그럼 크루즈 여행은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사돈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두 분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영민이는요? 제 아들입니다만 이렇게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아들에게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사돈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식에게 재산도 안 물려주고 어디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분노한 표정으로 사돈 내외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돈 어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들 화가 나서 전화하셨어요. 사실을 말했다, 영민아.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생각이 없다고.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이용하고 속이는 것까지 허락할 수는 없구나. 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파산해요. 계약금 다 날리면. 영민아,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내 결정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여사님, 상가 매각 계약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 1시간 후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새 계좌로 자금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 여사님, 이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재단 설립 서류와 유언장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영민이에게는 작은 아파트 한 채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일부터 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윤 여사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가족들의 압박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새 아파트도 계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찾기 어렵게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혜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들어가자. 거실에 앉자 혜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혜진아. 그런 식으로 날 설득할 수는 없어.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영민이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혜진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난 이미 결정했다. 무슨 결정이요? 내 재산을 정리했다.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어.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상가도 이미 팔았고 예금도 정리했다. 너희가 기대한 재산은 이제 없어. 혜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영민이 것이잖아요. 어머니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혜진아,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돌아가라. 혜진이는 분노로 떨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산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 영민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지만 내가 나를 엄마로 생각한 적이 있니? 그저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니? 영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민아, 이미 늦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였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 영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짐을 정리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영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신다면서요? 그래, 내일 가려고. 어디로 가세요? 저한테도 알려주셔야죠. 영민아,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영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영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점을 걸었고 작은 화분들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취향대로 꾸민 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쌓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영민이, 혜진이, 심지어 사돈까지 모두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어머니,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저희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 메시지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역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와 은지. 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인데 이런 어른들의 갈등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윤 여사님, 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된 희망나눔 노인복지재단은 독거노인 지원과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윤 여사님께서 맡으시고 나머지 이사진은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재단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영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되네요. 영민아, 내가 말했잖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일 났어요. 집 계약금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게 됐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내가 도울 수 없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영민아,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있니? 아니면 그저 돈줄로만 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와 사돈어른들 말에 휘둘려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안하구나, 영민아. 하지만 이제 너는 스스로 서야 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순자 씨?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 정희와 몇몇 노인의 회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희야.
여기서 뭐하니? 우리 노인의 모임 왔다가 가는 길이었어. 근데 순자야, 너 어디 살고 있는 거야? 다들 너 찾느라고 난리야.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그런 결정 못했을 거야.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윤 여사님. 저도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결단은. 다른 회원이 거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혜진이었습니다. 고민하다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아. 어머니, 정말 사정이 급해요. 사채까지 썼어요. 사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었다니. 알았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괜찮겠어? 또 너를 조종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영민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오고 영민이는 회사에서도 위기에 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집 계약금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는데 사돈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도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채를 썼는데.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자 그녀는 겨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민이는 피해자예요. 저와 제 부모님이 영민이를 압박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빚이 있니? 5천만 원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희를 도울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어머니. 뭐든지요. 첫째, 너희 둘 다 상담을 받아야 해. 부부 상담과 재정 상담을. 둘째, 사돈과의 관계를 정리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해. 셋째, 내가 도와준 돈은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나중에 갚아야 해. 혜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단이요? 그래, 내가 설립한 노인복지재단이야. 혜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든 조건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전화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자금은 손 떼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 후 영민이와 혜진이를 새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특히 영민이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영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아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혜진이가 이미 들은 조건들을 영민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영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재단을 설립하셨어요? 그래. 내 재산 대부분은 그 재단에 기부했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에게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정도 가치. 영민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민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나에게 의존하지 마라. 영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고 남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냈군요. 우리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눈을 뜨자 아침 햇살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재단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나눔 노인복지재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원 10명이 함께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 노인 학대 상담센터,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직접 재단에 나가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저는 단순한 서류 작업보다 노인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 이사장님, 오늘 방문할 어르신은 강남구에 사시는 김복자 할머니세요. 83세이시고 혼자 사세요. 직원이 전달한 정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의 집은 생각보다 열악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희망나눔 노인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깡마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하지만 물건이 거의 없는 방이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주신 차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돌아가셨고 아들 둘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고 작은아들은 결혼 후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만약 제가 영민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면 나중에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들에게 연락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자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김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문득 영민이가 생각났습니다.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연락은 했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영민이와 혜진이는 빚을 갚았고 약속대로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같이 식사라도 하자.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김할머니를 만난 후 느낀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영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혜진이는 안 왔니?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오고 싶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민이는 회사 일이 좀 나아졌다고 했고 혜진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더구나. 제가 주말에 가끔 봉사활동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놀라 영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영민이가 제 인생에 관심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지. 다음 주 토요일에 독거노인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식사를 마치고 영민이가 떠날 때 문득 물었습니다. 영민아, 사돈과는 어떻게 됐니? 아, 혜진이가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분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 말씀이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민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민이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영민이가 점점 자연스럽게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인데 정말 많이 힘드시네요. 돌아오는 길에 영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노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특히 혼자라면 더욱 그렇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민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났습니다. 영민아, 엄마도 미안하다. 너를 너무 과보호했나 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지가 더 중요하지. 그날 이후로 영민이는 한 달에 2번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혜진이도 가끔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민수와 은지도 한 번씩 데려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고, 저는 이사장으로서 간단한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나눔 노인복지재단이 1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500명이 넘는 독거노인을 지원했고, 노인 학대 피해자 30명을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영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고맙다, 영민아. 사실 이 재단은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단다. 그날 저녁 영민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혜진이는 새로 시작한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영민이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열어보니 재단 기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영민이와 혜진이가 매달 조금씩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빚진 돈을 이렇게 조금씩 갚으려고 해요. 직접 드리는 것보다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는 재단에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더욱 성장해 지금은 전국 5개 지부를 가진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영민이는 주말마다 재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혜진이도 노인 문화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로 진행합니다. 손주들도 방학 되면 재단에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사돈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혜진이 부모님도 변화했나 봅니다. 지난번 명절에는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단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다니. 사돈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70세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재단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고 저녁에는 영민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문득 3년 전에 그 결정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제 삶과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영민이와 혜진이 그리고 손주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생일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영민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불을 끄고 눈을 떴을 때 가족들의 사랑이 가득한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선물이 있어요. 영민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팔찌였습니다. 뒷면에는 사랑합니다. 어머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민아, 고맙구나. 어머니, 제가 더 감사드려요. 어머니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재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할머니같이 나이 드신 분들을 돕는 곳이란다. 왜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단다.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 명절날 샴푸 세트를 선물 받고 느꼈던 서러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순자라는 한 인간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사랑도 다시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의 사도는 크루즈 여행, 나는 샴푸 세트라는 그 서러움이 오히려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작은 상처가 저를 깨우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재단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인생의 행복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70세, 제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